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들 마저 하십시오. 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 주제를 한번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제 발표 그 제품 설명하신 대표님 참 고생 많이 하신 거죠, 그죠? 예, 저 정도까지 오셨으면 사업의 기초는 이제 마련되신 건데, 일단은 저도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예, 제 직원들 거하고 같이. 많이 비싼가요? 아, 그래요? 예. 저가는 아니군요, 그죠? 예. 어쨌든 제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고요. 사실, 우리 오늘 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죠? 예. 우리 구강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사실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 주제와 연관 지어 볼 때 앞에 그 차 대표님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하나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기술 또는 상품과 저 차 대표님의 상품 또는 기술을 접목했을 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융복합을 이야기하고 컨버전스를 말하고 뭐 창의력을 말하고 하는데 그게 자꾸 단어들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실제로 보다 더 나아지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이런 강의라면 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트렌드, 그죠? 예. 세상은 이미 그 트렌드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여 가고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트렌드만 공부하고 있어요. 예, 내 건 아닌 것처럼. 이런 변화가 있구나. 강의를 시작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사실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왜냐하면 저의 첫 휴대전화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장모님을 모시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삐삐가 온 거죠. 회사 상사로부터. 그래서 장모님께 잠깐만요. 저 전화 회사에다 좀 하겠습니다 하고 차를 곁에 세우고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삐삐 번호대로 치고 상사와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차에 탔는데 그걸 보신 장모님이 그때 막 대중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휴대전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제 첫 휴대전화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신세계 통신 번호로. 기억은 나십니까? 예.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때 삼성전자의 전 세계 휴대전화 마켓시어가 5%를 못 넘었던 시절입니다. 4%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LG 휴대전화는 1%대를 못 넘어서고 있어서 0.9 몇 %였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전 세계를 주름잡던 회사는 어딘가요? 노키아였죠. 노키아의 마켓시어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됐는 건지 혹시 짐작 가십니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0% 넘었습니다. 네, 50% 넘었어요. 그 다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토로라죠. 네. 거대한 공룡들이었었어요. 거대한 공룡들. 우리 지금요, 과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러져 간 거는요, 사라져 간 거는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업은
생겨나면 언젠가 망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안 망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100년 가는 기업이 없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망하는데 과연 어떤 힘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버티느냐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새로 생겨난 기업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보는 거거든요. 애플은 휴대전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시승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평가가 나옵니까? 대단하다. 예. 정말 이 차를 타고 제로백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냥 달리는데 몸이 뒤로 쑥, 그죠? 빠져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차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옛날 우리 1970년대 차처럼 마무리가 안 좋은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달리는 기능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디테일함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본질에서는 최고의 성능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트렌드를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걸 할 것이다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일에 저걸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탄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차 대표님의 제품 발표회를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다른 어떤 분의 제품을 보게 될 때 오늘 차 대표님의 저 기술이 접목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자문교수로 있는데요. 이제 그럭저럭 9년, 10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연연 모든 기관들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다가 애트리면 애트리, 또 한의학연구원이면 한의학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따로따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KIRD라고 하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가서 3년 전부터 무슨 교육을 만났냐면 기본교육을 해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계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예. 신임 연구원들, 선임 연구원들, 책임 연구원들 모여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과학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다 자기 연구 분야의 사람들만 만나다가 이제 교육장 하나에 20개 기관이 같이 모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쉬는 시간에 잡담합니다. 근데 그 잡담에서부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서로의 연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컨버전스는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기술, 타인의 시장, 트렌드는요.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힘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하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몸을 얻는 거는 이미 후발주자예요. 네. 누가 선도하느냐? 대기업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돈이 되는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예, R&D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도전정신, 모험정신으로 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버전스가 왜 중요하고 융합학습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휴대폰이 이제
더 해상도가 높은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통신 상태가 더 깨끗해지는 거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온갖 가지의 가치를 누가 구현하느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이렇게 짧은 강의는 처음 합니다. 1시간. 예, 처음 합니다. 제가 강의 제일 길게 하는 게 몇 시간이냐면 23시간 합니다. 3일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부장들 대상으로 기획력을 강의할 때는 23시간 3일 동안 합니다. 1시간은 처음입니다. 예, 처음인데 이 1시간 동안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컨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자고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보셨을 동영상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건 어떤 이유냐면 저와 똑같은 것을 느끼셨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잠깐 보시죠. 저희 참치대입니다. 네. 드론이죠. 드론이 미끼를 물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참치대를 찾아서 미끼를 내리는 거죠. 저 먼 거리까지 낚시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드론이 물고 가는 겁니다. 물게 되면 줄이 풀어지면서 안 풀어지면 드론이 바다에 추락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저 참치 한 마리로 드론 값 건졌습니다. 그죠? 예. 뭘 느끼시나요? 저는 F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드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낚싯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이미 나와 있던 드론과 낚시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레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낚시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낚시를 던지고 입질이 올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 드론을 이용해서 만약에 낚시를 하게 된다면 바로바로 손맛이 오는 거죠. 예, 하루에 아마 참치를 10댓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어, 고기를 모은다라는 각종 장치들이 여태까지 저렇게 많이 나왔었지만 고기를 직접 찾아가서 미끼를 투하하는 일은 처음 있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드론을 봤고요. 드론을 보고 있고요. 거기 달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지만 저걸 낚시에 응용해 보겠다. 저 사람의 기술은 하나죠. 미끼를 물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 고기가 물면 탁 풀어져야 돼요. 그죠? 안 풀어지면 드론이 추락한다니까요. 그 도구 하나 가지고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지금 컨버전스를 얘기할 때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와 가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어떤 가치가 접목될 때 융복합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제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나은 품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산업시대의 생각이 아닌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지 가치를 발견하는 데 씁니다. 칫솔 10만 원이면 비싸죠? 그죠? 비싸죠? 예. 한 달 이내에 아까 우리 차 대표님의 제품을 구입하실 분. 예. 요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한 5분 손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래요. 여기서 오늘 한 분이 손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 분이든 5분이든 이분들은 한 달 이내에 구매를 하는 건데 저하고 똑같이. 근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5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쉽게 팔라고 홈쇼핑에 내는 상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인정받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개발 R&D에서만 컨버전스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컨버전스를 느끼는 사람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물어오는 기가 막힌 센스를 가진 그런 친구가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 주체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창의력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시장이 어디가 큰가, 누가 살 것인가 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던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고 혹은 시장도 아니었는데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내 과정이 존재해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남들 다 가는 시장에 가면요 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삼성물산도 아니에요. 코롱에서 무역 쪽에 일하는 어떤 과장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돈 많은 중동도 아니고 제일 경쟁이 없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아프리카더래요. 근데 아프리카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구매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김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부정적인 나의 생각은 늘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될 만한 이유를 내가 핑계 삼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안 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답은 못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인가? 내가 돈이 없어요. 물건을 못 사나요? 못 사지요? 하지만 가질 수는 있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지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번뜩 생각이 난 게 유엔이에요. 그래서 난민들이 기거할 수 있는 추위와 이슬을 막을 수 있는 대형 텐트를 중국에서 사서 유엔에다 납품했어요. R&D 한 분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컨버전스라는 이 생각은요. 그냥 원래 이런 용어가 나와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늘 우리한테 있던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예. 계산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 계산을 빼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계산이 아니고요. 무엇가 가치로운 것인가를 느껴보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다른 관점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자, 보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뭐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 나오지? 고민하지요. 생각하지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로운 생각은 뭔가를 바꾸는 힘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강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맨 위에 있는 생각에서 정점에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이 생각이 뭐냐 하면요. 기획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획 안에는 굉장히 뚜렷한 목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고요. 되게 디테일한 방법론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게 기획이에요. 무결점의 기획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결점의 기획이. 이 무결점의 기획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밑에가 문제 해결력이에요. 결점을 찾아서 없애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은 문제 해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없는 사람은 기획을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할 방법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R&D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 뭘 의미하죠? 시행착오를 줄인답니다. 예. 경영자가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 뭐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적을 수는 있지만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는 게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획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해결력 아래에 있는 생각이 뭐냐?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문제 해결력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뵀을 때 연배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50대 정도,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우리 흔히 말해서 산전수전 겪었고 관록과 연륜이 있어요. 이 계층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직급이 높으면서 편견이 심한 분들은요, 꼭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 이게 존중받으려면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편견이 왜 만들어지냐? 이 생성 원리는 성공해도 생기고 실패해도 생깁니다. 체험을 하면서 생기는 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모든 걸 체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이게 문제예요. 내가 다 체험해봤으면 그건 굉장히 우수한 직관력이에요. 근데 부분적인 체험을 가지고 마치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건 편견이다. 그래서 편견을 배제하는 생각이 뭐냐? 이 바탕에 있는 생각이 이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요, 다른 생각인 거예요. 새로운 것인 거예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결론 지어보면 뭡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문제 해결, 편견이 없는 문제 해결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좋은 기획이 나온다. 이게 세 가지가 인간의 아까 생각, 사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요즘 와서 이제 다른 것을 좀 만나봐요 라고 하면서 컨버전스란 말을 만들어낼 뿐이지 이전부터 이런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걸 트렌드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창의력에서 오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거, 기발한 거, 유일한 것, 독창적인 것이 창의로운 게 아니고요. 보세요. 새로운데 가치가 없어요.
기발한 데 가치가 없어요. 유일하고 독창적인 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엉뚱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애플이 왜 창의롭냐 하면요.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에 컴퓨터에서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죠. 그죠? 그거를 통신기술이, 무선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즈음에서 앱이라는 형태로 접목시켰잖아요. 그죠? 예. 있던 것들을 결합 통해서 재가치 창출을 시켰기 때문에 창의로운 거예요. 여기서 창의의 전제 조건은 가치로운 것,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엉뚱한 것이라고 한다. 그 엉뚱한 것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서 물건을 만들어냈지만 안 팔리는 꼴을 겪게 됩니다. 예.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만약에 기획력이 덧붙여지면 안 팔릴 물건도 팔리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마케팅 기획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잘 팔아요. 그게 마케팅 기획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직 안에 들여다보면 딱한 게 뭐냐 하면요. 아이템 갖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아이템 갖고 창업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기술 기획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제품 기획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혼쭐들이 나시냐면 인사 기획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큰일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예. 마케팅 기획도 있어야 되고요. 생산 기획도 있어야 되고요. 회사란 조직 안에 보면 온갖 기획들이 모여서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으로 가는 그 길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을 얘기하다 보면 창의력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미국을 강타했던 어느 태풍의 눈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뉴올리언즈를 강타했던 이 비를 많이 동반했던 태풍은 도시를 침수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비를 동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댐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강수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너무너무 많은 비가 와서 상류에 있던 댐을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 연방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저 대도시를 물에 잠기게 할 것인가. 이 물이 내려가면 이제 12시간 뒤에 잠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굽어진 하천 부분을 폭파시켜서 물을 빼는 겁니다. 저 곡창지대로. 그럼 거기에는 한 15,000명 정도의 농민들이 있는데 그 농민들이 대피시키고 농작물 침수로 인한 피해는 연방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거로 하고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대피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돌아왔을 때 뭐 이 농작물이야 보상을 해준다니까 다시 갈아엎고 다시 농사 지으면 돼요. 그죠? 근데 집은 이게 내가 살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집을 건져보겠다고 뭔가를 하고 갔죠. 이렇게. 그죠? 예. 하고 갔죠. 그죠? 근데 무용지물이죠. 그죠? 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높이, 침수되는 물의 높이를 내가 미리 예측을 못한 거네. 그죠? 행위는 했는데 경영이든 기술이든 모든 실패는요. 예측을 못해서 예측을 안 해서 잘못된 예측을 해서 그럼 그 예측하는 데 필요한 건 뭡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예측은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측은 뭐 어디에서 비롯된다? 데이터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직원들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예요. 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 오너들 이런 분들이 아래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로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인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력이 있는 특별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재 없다니까요. 서울대 가도.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평소에 일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물어줘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저는요 결론 낼게요. 우리의 모든 우수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다? 정보에서 온다. 데이터에서 온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보는 순간 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감 믿지 말고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셔라. 그러면 문제 해결은 되게 쉬워진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고요? 뚝의 높이는 충분한데 물이 밑으로 스며들었죠. 그죠? 요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뭐예요? 편견. 이 방법은 안 되나 봐. 이 방법은 안 되나 봐. 뚝을 쌓는 방법은 저 물을 막을 수가 없어라고 한단 말이죠. 방법에서 디테일 하나가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네. 견고하죠. 아까의 그 뚝은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건 견고하죠. 자, 여기서 오늘 이 강의에서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1번이에요, 사진. 2번. 어떤 게 더 좋은 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가? 1번, 2번. 1번,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2번인 이유가 저 나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포함해요? 그게 아니어야 돼요.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어요? 뚝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뚝, 2번 뚝. 어느 뚝이 잘 쌓은 거예요? 2번이요. 이유가 뭐죠? 필요한 만큼. 다른 거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효율을 버리고 효과만 따지는 사람들은요, 결국 망합니다. 예. 이게 관리자는 효과 중심적이고요. 경영자는 효율 지향적이에요. 어차피 성공하되 자원을 덜 들여야 돼요. 시간을 덜 써야 되고 돈을 덜 들여야 되고 사람을 덜 투입하고 그죠? 예. 저는 신입사원인데 어차피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는데 보면 이 친구가 효율지향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뭔가 자원을 아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에게 미래를 봅니다. 15년 뒤 혹은 20년 뒤에 너는 경영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망하지 않는 경영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뽑았다가 퇴사를 하면 기분을 나빠할 게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탄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근무하다가 나가면 누군가를 뽑았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1년을 또 투자해야 돼요. 그만큼 익숙해지게 하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조직이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좋은 사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계속 입체적으로 뭔가가 쌓여져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컨버전스가 나와요. 맨 처음 하는 것처럼 왔다가 갔다가 또다시 오면요. 컨버전스 안 나와요. 축적되어 있는 힘이 있을 때 여기에 새로운 가치가 탁 접목되면 그때 본물처럼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컨버전스 융복합은 일종의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서 기회 창출이지만 이건 덜 팔리고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해결하려면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얘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어요. 참 문제를 정의하는데 정말 아마추어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예. 직원이 여기 너무 잔업이 많아서 저 퇴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퇴사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적정 인원이 부족한 게 문제다. 또 다른 분. 배치를 못해서 그렇다. 예. 자, 볼게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로 보이십니까? K 과장이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 술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폭설로 이어져서 길이 미끄러워졌고 때마침 나타난 도로의 구덩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음주운전.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구덩이가 문제입니까? 눈이요? 술자리일지 뻔히 알면서 차를 가져간 게 문제입니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게 문제입니까? 못 느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상한 습관, 원인을 문제라고 말하는 이상한 습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원인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습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제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언어가 계시다면요, 진짜 이거는 느끼셔야 돼요. 우리 조직이 업무적으로 무슨 문제를 겪잖아요? 그럼 원인을 갖다 문제라고 했으니 원인을 찾는 건 이상한 짓이에요. 본질적인 거 못 찾아요. 네. 문제는요, 문제라고 정의해야 돼요. 그래야 원인이 나와요. 근데 다 원인을 문제라고 말하는 이상한 습관이에요. 대한민국만 그렇다니까요. 컨셉트 스킬이 부족해요. 창업에서 본질을 보는 시각이 약하다. 기술에서 본질을 보는 시각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를 개선하고 뭐를 구비할 것인가 베껴오는 거 안 돼요.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본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늘 베끼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남 거 보니까 응용 좋아요. 언제까지 그거요? 그거는 연명이지 버티는 것이지 절대 뭔가를 창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거냐면요, 오늘 이 강의 듣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배우신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종의 자극점이에요. 그거에 자극을 받으신 어떤 분이 관점을 달리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인데 뭘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요. 저 미국에 있는 대기업도 좋고 유럽에 있는 대기업도 좋고 여러분의 그 기술을, 라이센스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대박 터지는 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희망을 겁니까? 휴대전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휴대전화 만들어서 성공하고 차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차 만들어 성공한 시대에 살고 있다예요. 네. 다른 걸 보셔야 돼요. 제발. 다른 걸. 제가 이런 사고를 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습관이에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한 10년 됐겠네요. NC소프트에 강의 가서 삼성동에 담당자하고 점심을 먹는데 부대찌개 집을 갔어요. 그 부대찌개 집에서 우리 보통 부대찌개 2인분이요 하고 뭐 시켜요? 라면사리에 햄사리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와서 라면이 위에 공중부양돼 있으면 그때부터 뜨거운 국물을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은 라면사리가 끓어져서 나와요. 이미 다 익어가지고 샥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방 먹으면 되죠. 그죠? 예. 야, 여기 이 집은 좀 편하네. 하고 먹는 사람들이 100이면 99.9명. 야, 편안해 하고 그냥 그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99.9명.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이 생각을 합니다. 어라, 이렇게 주니까 손님이 빨리 먹을 수 있고, 가스도 덜 쓰겠는데? 테이블 회전율도 빨라지겠는데? 심지어는 센 불에 익혀갖고 왔으니까 더 꼬들꼬들해서 이 라면 맛을 더 맛있다고 느끼겠구나. 또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얼른 메모지에서 써요. 고객이 해야만 하는 대단히 번거로운 행위를 우리가 대신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줘서 감동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거기서 내가 좋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컨셉으로 추출해서 씁니다. 이거는요, 제조업에 가든 서비스업에 가든 어디 가든 필요해요. 네. 고객이 해야만 하는 대단히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대신해 준다가 아니라 나이스하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이 차별점. 네. 제품의 품질의 차별화가 없을 때는 다른 것의 차별화라도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이 공간만 벗어나면, 아니요, 이 공간 안에서도 세상에 가치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서 여기 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음식점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내 눈을 잡아 끄는 게 있다면 분해하시고 그 속에서 컨셉을 추출해서 혹시 우리 사업과 접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예요? 습관이요, 습관. 누구한테, 저명한 사람한테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혹시 오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너.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밑에 많았으면 좋겠죠. 네. 그 직원들이 많으려면 사장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아니, 그런 직원들을 많이 가지려면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뽑을 때 스펙 보고 뽑지 마시고 사고하는 사람인가 보고 뽑으셔야 돼요. 네. 우리 면접 인터뷰 때 구변, 언변이 좋은 사람한테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수가 적더라도 생각이 깊은 친구인지를 보려고 하는 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표님께서 직원들하고 회의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들이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집에 그대로 가셔갖고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하십시오.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뭔가 얘한테 주입하려고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인생의 선배로서 뭘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20년 뒤에 걔가 사회 나오면 쓸데없어요. 그때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죠? 생각하는 인재를 만들려면요,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는 질문이 많았어야 돼요. 네. 어느 조직이든 윗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된다? 수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문화가 생기는 게 바로 윗사람이 말이 많을 때다. 네. 줄이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줄이십시오. 만약에 요거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데 원인을 찾을 때는요, 이렇게 표면 요인 찾지 마세요. 표면 요인. 표면 요인 찾아봤자 미봉책입니다, 다. 자,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내가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일어난 문제가 치유가 됩니까? 됩니까? 아니죠. 이미 터진 문제는 상처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인을 왜 찾아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도움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 나는 바보다라는 거예요. 바보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은 다음에 이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지 지금의 문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 밑에 직원들은 이렇게 뭡니까?
표면적 요인만 찾는다. 표면적 요인만.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음주운전 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벌금 1,000만 원. 하면 음주운전 할까요? 안 할까요? 1,000만 원 걸고 한번 해본다고요, 음주운전을? 그래도 걸리면 1,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무슨 배짱도 아닌데요? 그럼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뭐 내가 꼭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걸리면 1,000만 원이잖아요. 난 내 생각에 벌금 1,000만 원 하면 다 저거 할 것 같은데요? 대리기사 부를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대리기사 부를 것 같아요. 굳이 그 돈 아끼려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음주운전이 벌금 1,000만 원 정도를 매겨야 될 정도의 그 양형의 조건에 합당한 중대범죄인가요? 라고 본다면 많은 다른 범죄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돈 몇 억 먹은 국회의원이 벌금이 4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못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벌금을 막 무자비하게 올리게 되면요. 시위해요, 사람들이. 못해요. 저는 어떤 대단히 악법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 수는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1억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음주운전 사고만 안 날 뿐이지 과속, 신호위반 이 사고는 여전히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음주운전의 문제는요. 준법성 결여라고 하는 의식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이걸 어길 수도 있다. 꼭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준법의식이 높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이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잠재 요인이에요. 준법성 강화를 시키기 위한 의식 계몽도 같이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내면 동시 효과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건드리지도 않고 얘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문제를 자꾸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요 숨어있는 잠재 요인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음이 급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표님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네. 유익합니까? 네. 예, 자극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 이야기를 40분간 들으시면서 좌뇌를 많이 쓰셨습니까? 우뇌를 많이 쓰셨습니까? 좌뇌를 많이 쓴 것 같습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 어떠세요? 양쪽을 다 쓰죠, 물론. 근데 어떤 뇌를 더 많이 썼느냐는 거죠.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못 느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좌뇌든 우뇌든 양쪽이 다 쓰이지만 분명히 많이 쓰인 쪽이 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컨버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몸의 반응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좌뇌는 뭘 담당한다고요? 논리, 이성, 계산. 그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해요. 우뇌는요? 감정, 감성.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로 이미지 처리예요. 앞에 슬라이드에 만약에 17.8%하고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럼 막대 그래프의 이미지를 보는 건 우뇌고 17.8이라는 숫자를 읽는 건 좌뇌예요. 틀려요. 예. 우뇌의 특성은요. 우뇌의 특성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 감정, 감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 대표님이 이래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타인의 대화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용이해져요. 우뇌를 쓰면. 근데 좌뇌를 쓰면 따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의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경우
돈에 대해서는 운해를 많이 쓰고 사람에 대해서는 좌뇌를 많이 쓰고 하는 특이한 대상에 따라서 좌뇌, 운해가 쓰임의 양이 달라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관련 없이 습관적으로 좌뇌를 많이 쓰든 운해를 많이 쓰든 그게 결정이 돼 있대요. 후천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뚜렷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문제를 줘보고 풀어보게 했더니 아, 대표님은 운해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데 행동심리학한 사람들은 이게 문진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뇌를 많이 쓰신지 제가. 사람마다 손가락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끼시면 엄지손가락 두 개가 교차하죠. 그죠? 교차하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깔려 있는 거. 그게 평소에 내가 많이 쓰는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목격하거나 인풋일 때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많이 쓰는 뇌가 바로 밑에 깔려 있는 손가락이에요. 대표님은 운해네, 그죠? 운해. 저도 운해. 깍지 뺐다가 반대로 껴보세요. 반대로 어때요? 무지하게 어색하죠, 그죠? 똑같은 내 손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하고 상관없어요. 예. 어색한 게 맞죠? 그죠? 안 어색한 분이 계세요? 혹시 계시면? 특이한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없으시군요. 자, 들을 때 운해를 많이 쓰는 내 특징이 어떻게 기지가 발휘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집에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아,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래요. 난 한 거라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옷만 갈아입었는데 뭔 집사람은 내가 뭘 하든 불만인가 봐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양말을 왜 그렇게 벗냐요. 봤더니 양말을 이제 이렇게 벗는 스타일인 거죠. 알겠죠? 뒤집어지게 벗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딸이 똑같대요. 이 집 종이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좌뇌는 양말을 거꾸로 뒤집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운해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면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딴 거가 나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맞죠? 대부분 여성들은 그렇죠. 그죠? 양말을 핑계 삼아 그 얘기를 할 뿐이다. 운해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기질이 있어요. 대표님 그러신가요? 우연인가요? 예. 어쨌든 그래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뇌를 많이 쓰는가의 기질은 팔짱을 껴보면 안 돼요. 팔짱을 껴보면 손등이 하나는 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손등이 내가 많이 쓰는 아웃풋일 때, 말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뇌에 해당돼요. 전 좌뇌예요. 예. 팔짱 반대로 껴보세요.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대표님은 어떤 거였었어요? 좌뇌네, 그죠? 그럼 우자네, 그죠? 자, 저도 우자고 지금 대표님도 우자예요. 우자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의도 파악이 잘 돼요. 근데 돌아와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일 시켰을 때 실수가 별로 없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 의도를 잘 알아차려요. 그리고 돌아가서 밑에 직원들한테 일 시킬 때는 디테일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원들 중에 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들 중에서도 우자가 많아요. 근데 우가 있어요. 우가. 손가락도 우, 팔짱도 우인 분이 계세요. 우.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들어보세요. 버쩍. 버쩍 들어보기. 버쩍 들어보고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보시기. 버쩍 들어보세요. 예, 예. 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우는 돈은 이분들한테 빌리기가 쉽대요. 돈은. 왜냐하면 공감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하네. 전제 조건이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친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거절을 못하고 빌려준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뭐가 문제냐? 사람을 못 잘라. 내가 우인 경영자들의 자문을 몇 명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녀석들을 못 잘라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잘라? 라고 얘기하면 딱 그래요. 저 어디 가서 먹고 살아 그래요. 네, 신기하게. 근데 그래서 우는 사람이 많이 따른다. 그리고
배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거부가 될 확률이 높다.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주 뚜렷한 좌자를 참모로 거느리고 있어야 된다. 우우는 숲을 볼 수 있는데 디테일한 설계도를 못 그려요. 예, 근데 좌좌는 설계도를 그리는데 탁월한데 방향성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우와 좌자가 만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불편함을 느끼겠죠. 바로 오늘 이 컨버전스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코드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컨버전스의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관점을 달리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코드가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죠?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갖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하고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 좌우가 싸우는 걸 보면 정말 되게 어리석다고 봐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잖아요. 그죠? 내가 보수적이야. 내가 진보적이야. 그건 나 성향이에요. 근데 내가 진보적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을 왜 적으로 간주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견해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그걸 타인을 인정할 줄 모르면 내게 들어오는 거를 흡수하는데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융복합 컨버전스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편성이 있다. 예, 굉장히 관대하다, 타인에게. 그래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책 보다가 갑자기 컨버전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관점과 다양한 것들이 내게 녹아 들어올 수 있으려면 내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임은 어쨌든 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셔서 도시락 드시고 누군가의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담배 한 대 태고 오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밖에 전시된 제품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팁 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술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의 컨버전스를 하시려면 오늘 지나간 과오로도 상관없으니 여성 잡지를 굉장히 두꺼운 거로 한 권을 어디선가 얻으셔라. 사오셔도 좋고 미용실에 가서 얻어와도 좋고. 그리고 첫 페이지 넘기면서부터 3분의 2가 광고입니다. 그죠? 되게 이미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성 속옷, 거기서 뭘 건질까요? 화려함을 건지세요. TV 뭘 건질까요? 첨단이란 키워드를 건지세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 제품이 세상에서 이름값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키워드를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막 땡겨오면서 여러분 제품에다가 설계도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대입시켜 보세요. 이걸 하라고 체크리스트라는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성인용으로 만들면, 여성용으로 만들면, 녹이면, 모양을 바꾸면, 재질을 바꾸면, 기능을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소위 컨버전스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150개 정도가 쫙 나와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나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써놔야 됩니다. 써놓고 내 생각을, 관점의 시프트가 잘 안 일어나요. 그죠? 쑥 하고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키워드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방법을 고안할 때 옛날부터 삼성에 있을 때부터 후배들하고 여성 잡지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요.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창의력 대가가 팁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성 잡지라고 안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 책을 갖다 놓고 아이디어를 얻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딱 여성 잡지가 최고예요. 최고봉이에요. 예. 3분의 2가 광고죠. 그죠?
기사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제 스스로의 사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점을 제시하고 그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작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연을 다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드린 이야기 속에서 딱 3분만이라도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공유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가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거나 그러실 때는 기탄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여러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